네, 이렇게 남아공 월드컵의 열기로 뜨겁던 2010년의 6월, 그중에서도 한국과 그리스가 맞붙던 날입니다.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한 커플은 같이 축구 경기를 보자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돼도 나타나지 않는 예비 신랑. 신부가 여기저기 연락을 돌려보지만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축구 경기는 그렇게 끝나버렸고 밤 늦은 시간 신부는 문자 한 통을 받습니다. 헤어지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 그는 갑자기 왜, 어디서 이런 문자를 보낸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사라진 약혼자. 그는 어디로 간 건지 그 마지막 행적을 따라가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과 그리스전 우리가 이겼죠, 그때. 그걸 같이 보기로 했던 남자친구, 그냥 남자친구가 아니라 예비 신랑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문자로 헤어져. 아니, 세상에 결혼을 앞두고 문자로 이별 통보를 하는 예비 신랑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런데 황당하긴 하겠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요. 그 당시는 이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과 그리스 1차전이 있었던 날인데요. 이 당일에 만나기로 했던 예비 신랑이 연락이 끊겼고 한참 뒤에 문자 한 통이 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전해드리면 이제 그만 만나자면서 너의 과거를 모두 들었다. 너 때문에 그동안 괴로웠고 빚도 많이 졌다.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데 너와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문자를 받고 여성은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문자에 뭔가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일단 맞춤법을 굉장히 많이 틀렸고요. 저 띄어쓰기도 아예 하지 않아서 지금 나가고 있는 CG가 이 당시 실제 문자 내용의 재현을 위해서 띄어쓰기 없이 저렇게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평소 예비 신랑의 문자 말투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문자를 받은 게 이 여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시간에 예비 신랑의 어머니도 비슷한 문자를 받았는데요. 이 아들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사정이 생겨서 당분간 집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과연 이 남자친구가 보낸 게 맞나라는 생각이 양쪽 다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예비 신랑이 나이가 32에 외모도 큰 키에 서글서글한 외모에 또 기업체 연수라는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뭐 지금 4개월 뒤에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그리고 불과 일주일 후에 상견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얘기하는 뭔가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예비 신랑은 여자 문제, 채무 문제 전혀 없었고요. 뭐 학자금 대출 정도 좀 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거의 다 갚은 거고. 그리고 약혼녀하고도 그 전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문자를 약혼녀에게도 보내고 본인 어머니에게 보내고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한국 그리스전이 열리던 그 당일의 행적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약혼녀의 지인이기도 한 사채업자 이모 씨가 있는데 이 씨가 예비 신랑에게 연락을 해서 이게 단체 강사 활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큰 단체 이 연수를 소개시켜줄 브로커가 있다, 소개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불러낸 겁니다. 신랑 예비 신랑 같은 경우에는 약혼녀한테 이건 중요한 사람은 접대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면서 약혼녀에게 한도가 큰 신용카드까지 빌려서 갔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1시간 반 뒤에 이 전화로 비밀번호 뭐야? 라고 이 예비 신랑이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은행 CCTV에 현금을 100만 원 인출한 모습까지 찍혔어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이 씨, 그러니까 예비 신부, 이 약혼녀의 지인인 사채업자 이 씨랑 만났던 그날의 행적을 추적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찰은 마지막에 이제 실종 사건은 마지막에 만난 사람을 이제 추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모 씨를 만나서 추궁을 했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래 맞다. 내가 그 예비 신랑 김모 씨를 만난 거는 맞다고 했어요. 예. 만나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1시간 만에 헤어졌다고 그랬어요. 1시간 만에. 근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근데 이 씨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예비 신랑 김 씨가 차를 담보로 해가지고 2,500만 원 상당을 대출을 받았다고 했고요. 또 그리고 그 함께 만났던 연수 사업권 브로커 증거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당신 말에 선수금하고 선불을 좀 주셔 해가지고 3천만 원을 받아갔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비신랑 김 씨가 그냥 갔다는 거예요. 헤어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경찰이 확인해 봤더니 그 이모 씨가 말한 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허위, 즉 무슨 말하냐면 유령회사예요.
있지도 않은 회사를 갖다 있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실제는 거짓말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예비 신랑의 동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런 그 연수원 이것 때문에 업계 관행상으로 볼 때에 선수금이라든지 선물금을 받는 예는 없다. 그러니까 이모 씨 사채업자가 실제적으로는 그 뭐 연수원 문제라든지 아니면 차량 문제 요거를 본인이 거짓말로 진술을 했던 것이죠. 이거 너무 수상한데요. 네, 그래서 경찰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그 예비 신랑의 휴대전화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랬더니 실종 이튿날 새벽에 그 인근에 비어있는 인테리어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이 근처를 방문한 기록이 잡혔습니다. 이 인테리어 가게 같은 경우에는 알고 보니까 이 씨가 직전에 급하게 구했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사채업자. 맞습니다. 경찰이 이번엔 인근 주민들을 수소문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 주민이 그날 밤에 그 술 취한 키 큰 남자를 두 사람이 부축해서 해당 가게로 들어갔던 걸 봤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경찰이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니까 이 주민들이 말한 사람들이요. 부축한 한 명은 이 씨였고 나머지 한 명은 그 이 씨의 또 다른 지인이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신의 약혼녀의 지인인 사채업자 이 씨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분명 이 씨는 처음에 말하기를 1시간 만에 그냥 뭐 어떻게 하고 헤어졌어요 했는데 그 지역 그 주민들의 목격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없는 빈 인테리어 사무실에 저렇게 만취한 예비 신랑을 데리고 부축해서 두 사람이 끌고 갔다. 이거 뭐예요? 이거 말이 다르잖아요. 안 맞는 거죠. 이 씨 얘기가 이게 거짓말로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이 씨가 아니라 이 씨 지인 그 사람을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비 신랑을 만나기 이틀 전부터 병원을 돌면서 수면제를 처방을 받았다. 병원 3곳에서 수면제를 처방을 받았다. 먹으려고 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날 하루 전에는 술집도 미리 알아보고 술집을 왜 알아봤을까요? 미리? 그러고 렌트카도 빌렸다라는 거죠. 아 이건 이상하다 싶어서 그제 이제 이런 사실을 가지고 이 씨를 다시 추궁을 하니까 이 씨가 말을 바꿉니다. 술에 수면제 타서 취하게 한 거 맞고 그리고 피해자가 잠들어서 인테리어 가게로 들어간 것도 맞다. 그런데 한두 시간 지나서 피해자가 깨어나서 제 발로 나갔다. 그 뒤로는 난 모른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예비 신랑 지금 실종된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소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 백 변호사님. 네. 저 사채업자 이 씨, 그러니까 이 약혼자의 지인 사채업자 이 씨, 뭐가 됐든 알고는 있어요. 키를 그렇죠. 쥐고 있습니다.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도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이 약혼자가 살해됐거나 아주 중한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라는 개연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빈 인테리어 가게로 데려갔다고 네네네. 했죠. 그곳에서 피해자의 모발과 혈흔이 발견이 됐는데 아이고. 가게 벽면에서 나온 혈흔이 이제 비산을 해서 약간 엎드렸거나 누워서 피가 이렇게 옆으로 쫙 튄 그런 자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씨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약혼녀의 그 약혼남하고 나하고 좀 그 약혼녀의 사이를 의심해가지고 좀 둘이 몸싸움이 있었어요. 또 진술이 한번 바뀌었죠. 그리고 또 다른 물증이 나옵니다. 다른 지역에도 또 이 씨가 사무실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과 소파에서도 예비 신랑의 혈흔이 발견이 됩니다. 원래 이 소파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이 씨 사무실에 또 소파는 원래 버리는 건데 예.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자영업자 주인이 주워서 그냥 가져가서 자기가 쓰는데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혈흔이 발견이 됐고요. 허허. 그리고 가게 안쪽 벽에는 급하게 페인트 칠까지 돼 있는 흔적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수상한 정황이 연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거죠. 자, 빈 인테리어 가게에서 혈흔이 나왔고, 그런데 또 하나 정말 수상한 흔적이 나왔어요. 네,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사무실의 물 사용량인데요. 이 사무실에서 6월 한 달 동안 이 무려 89톤이나 되는 양의 물을 쓴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이 물 사용량은 이전 달에 비해서 2배 수준입니다. 3월에는 52톤, 4월에 40톤, 5월에 44톤을 같은 사무실에서 썼는데 6월에만 유독 89톤을 사용한 겁니다. 이 정도 양이면요. 참고로 지름 1.5cm 정도 되는 수도관으로 물을 88시간 동안 쉬지 않고 틀어놨을 때 나오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어찌나 물이 많았던지 아래층에 댄스 교습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물이 셀 정도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통계에 따르면 1인당 월 평균 물 사용량이 8.3톤입니다. 그러니까 물 양의 무려 10배가 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대강 이렇게 또 추측을 하고 계세요. 워낙 또 많은 이런 사건들을 접하신 때문에.
자, 보통 물 사용량이 이렇게 많다. 그리고 또 거기서 혈흔이 나왔다. 혹시 청소를 하기 위해서 물 청소? 두 개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물을 쓰고도 남은 혈흔이 있었다는 건 그 전에 뭔가 더 많은 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이 씨가 사무실을 찾을 때부터 이상한 조건을 걸고 사무실을 찾았던 겁니다. 저 빈 인테리어 가게 어떻게 찾은 거냐면 두 가지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주변이 시끄러워야 된다. 아하. 그리고 물이 잘 나와야 된다. 아니 물이 잘 나와야 하는 거는 혹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 사무실을 어떤 물을 많이 쓰는 업종으로 쓸 수도 있는데 주변은 시끄럽지 않은 곳을 찾는 게 보통 상식 아니에요? 당연하죠. 일부러 시끄러운 곳을 찾았고 마침 지하는 댄스 교습실이고 주변에는 술집이고 야식 가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다는 겁니다. 거기에 딱 맞춰서 들어간 거예요. 자, 제가 팀장님께 마지막에 좀 여쭤볼게요. 자, 백 변호사님. 네. 모든 정황들이 딱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사채업자 이 씨. 그러니까 이 예비 신랑의 약혼녀의 지인. 네.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게 이 지인인 이 사채업자를 가리키고 있지만 하나 부족한 게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의 사채죠. 아, 그렇죠. 사채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실종 네,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하지만 이 정도라면 사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한 게 맞다라고 해서 징역 15년으로 유죄를 선고를 했었습니다. 시신은 못 발견했지만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충분히 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채업자 이 씨 같은 경우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본인은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일단은 수면제를 먹여서 감금 폭행했다까지는 이제 본인도 자백을 한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까지의 증거만으로 그리고 피가 좀 튀었다는 그 정도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약혼자 김 씨를 살해했다는 명백한 증거까지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의심스럽지 않은 정도의 수준의 거의 명백한 증거들이 필요한데 예. 사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망 여부가 확인이 아직 안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아까 감금 폭행한 부분만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재판부 CG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자, 양 변호사님. 자, 항소심에서 징역 7. 그럼 나왔어요 이미? 근데 어. 나올 뻔했죠. 예. 이 수감 중에 다른 살인 사건에도 연루가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놀랍게도 20대 남성 화장실에 쓰러져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에 연루가 돼 있었고 보험금 목적 살인으로 밝혀졌어요. 수면제를 썼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이 유죄 무기징역을 살인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역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중요한 게 말이죠. 지금 뭐가 됐든 이 예비 신랑은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실종 상태입니다. 이 미제예요, 지금.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사채업자 이 씨가 왜 예비 신랑을 저렇게 뭐가 됐든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혈흔이 튄 건 맞으니까 살해를 했는지까지는 뭐 제가 확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뭐가 됐든 무슨 짓을 한 건 맞아요. 네, 일단 왜? 고인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행 동기가 뭐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진술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이 피해자의 약혼녀에게 연정을 품고 있었는데 이 상견례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가 폭발한 것 같다라는 이 주변인들의 약간 진술이 조금 있었고요. 이 씨는 사실 폭력적인 성향이 이전부터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보험 사기 살인 외에도 중학교 시절에는 한 운동기구 판매점의 주인이 이 자신을 도둑으로 의심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흉기로 찌르고 도망간 일이 있었고요. 또 동네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상습적인 보험 사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자, 팀장님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 지금 예비 신랑 실종 상태 이 예비 신랑 분이 185cm 그리고 농구 선수를 했을 때 체격이 정말 건장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정말 허망하게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시신 없는 범죄도 살인죄로 처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도 모발이라든지 피 같은 것도 발견됐고 혈흔도 발견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살인죄로 인정 안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재판부에서 이 증거를 너무 철저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보기에도 이분은 좀 실종이 아니라 아마 생명이 살아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좀 뭐 일단은 이 정도로 정리하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